밤마다 들리는 발소리와 낮은 신음소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24세 성인 아들이 매일 밤 엄마 방을 찾아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가죠. 엄마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비밀스러운 밤의 방문이 대체 무엇 때문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전달됩니다. 밤 11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윤경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고 있었죠. 50세의 경이는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동네 편의점 점장으로 일하며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죠. 긴 하루였지만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남편 재호는 53세 택시 기사였어요. 주로 야간 근무를 했죠.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5시쯤 들어왔어요.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식사하고 다시 나갔죠. 부부는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들 태민이는 미술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24세였죠.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장난감보다 크레파스를 좋아했고 TV보다 스케치북을 더 가까이 했죠. 등록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매일이 비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 퇴근을 맞이하고 태민이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 씻고 잠드는 것. 지치긴 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한 일상이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야간 근무를 서겠다고 해서였죠. 오랜만에 일찍 귀가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후였고 태민이 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마 과제를 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던지 금방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요. 똑똑똑.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였어요. 잠결에 물었어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태민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에 땀이 가득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죠. 태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깐 여기 있어도 되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태민이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옆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악몽을 꿨냐고 물었을 때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운 꿈을 꿨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24살 청년이 새벽에 엄마 방으로 찾아와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물이나 따뜻한 우유를 권했지만 태민이는 거절했어요. 그냥 여기 잠깐만 있겠다고 했어요. 태민이는 눈을 감은 채 벽에 기댄 채로 있었어요. 숨소리가 천천히 안정되는 게 느껴졌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자겠어요? 침대에 올라오라고 했지만 태민이는 바닥이 편하다고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민이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제 괜찮다며 돌아가겠다고 했죠. 정말 괜찮냐고 물었을 때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이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물어보지 않았죠. 그냥 악몽 때문이었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태민이가 또 땀에 젖은 채 서 있었어요. 또 왔다고 말했죠. 이번에도 태민이는 벽에 기대앉아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어요. 매일 밤 새벽 2시쯤이면 태민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 말했어요. 태민이가 요즘 이상하다고 매일 밤 방에 온다고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트레스 받나 보다고 졸업 작품 준비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게 정상인가? 24살 청년이 매일 밤 엄마 방을 찾아오는 게, 그리고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 복도를 오가는 소리, 낮은 신음 같은 소리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마트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희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태민이가 왜 그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밤마다 반복되는 노크 소리, 땀에 젖은 아들의 모습, 벽에 기대앉아 떨고 있는 모습, 그리고 새벽에 돌아가는 뒷모습. 이 비밀스러운 밤의 방문이 대체 무엇 때문인지 경희는 알 수 없었답니다. 낮에 태민이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아침 8시쯤 일어나서 씻고 경희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학교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은 여느 대학생과 다를 게 없었어요. 캠퍼스에서 태민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가끔 태민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보면 함께 웃고 떠들고 농담도 주고받았거든요. 친구들은 태민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고 교수님이 엄청 칭찬했다고 말했어요. 과제에도 열심히 매달렸어요. 밤늦게까지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소리가 들렸죠. 연필로 스케치하는 소리, 물감 섞는 소리, 가끔씩 작은 한숨 소리. 졸업 작품 준비 때문에 바쁜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때 태민이가 말했어요. 이번 전시회에 자기 작품을 출품할 수도 있다고요. 얼굴에 기대가 가득했죠. 경희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아들이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태민이는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저녁을 먹을 때부터 조금씩 불안한 기색이 보였죠. 숟가락을 들 때 손이 떨렸고 자꾸 창밖을 쳐다봤어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배가 안 고프다고 했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에 쫓기는 듯한,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밤 10시쯤 되면 태민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죠. 경희도 일찍 귀가한 날이 아니면 그때쯤 집에 도착했고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매일 밤 새벽 2시 어김없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이제는 잠결에도 그 소리를 알아챌 수 있었어요. 문을 열면 태민이가 서 있었죠. 땀에 젖은 얼굴, 가쁜 숨, 흔들리는 눈빛. 태민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옆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꼭 껴안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처음엔 악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경희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태민이가 중얼거렸어요. 불이 난다고요. 잠꼬대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경희는 들었어요. 뜨겁다고 도와달라고.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었죠. 괜찮다고 엄마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 태민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또 왔다고. 미안해할 일이 아닌데 태민이는 늘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1시간에서 2시간쯤 지나면 태민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오고 떨림이 멈췄죠. 이제 괜찮다며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새벽 4시쯤이면 태민이가 돌아가고 경희는 다시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뭘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밝아왔어요. 낮이 되면 태민이는 다시 평범한 청년이 됐어요.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웃고 그림을 그렸어요. 마치 밤에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경희도 모른 척 했어요. 태민이가 말하기 전엔 먼저 묻지 않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이웃들은 달랐어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였어요. 밤에 집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발소리라고 했어요. 밤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리고 뭔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다고 했죠. 경희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들이 밤에 화장실 가고 그래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지만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며칠 후엔 아랫집 아저씨가 남편에게 말했대요. 위에서 밤마다 무슨 소리가 난다고. 쿵쿵거리는 소리도 들린다고요. 재호가 황급히 사과했다고 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였어요. 아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아들이 밤마다 엄마 방에 간다고. 설마 그럴 리 없지만 확실히 이상하다고. 새벽마다 복도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경희는 장바구니를 꽉 쥐었어요.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대체 뭘 상상하고 있는 건지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수척해진 모습이 보였어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수치심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죠. 태민이는 여전히 낮엔 평범했지만 밤이 되면 경희의 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웃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어요. 경희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태민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태민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재호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졸업 작품 끝나면 나아질 거라고요. 한숨이 나왔어요. 과연 그럴까요? 매일 밤 반복되는 이 일이 저절로 나아질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태민이는 병원 가자는 말에 고개를 저었고 남편은 시간이 약이라고만 했으니까요. 복도에서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아들 말이야, 밤마다 이상하다더라. 경희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 아들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채 사람들의 시선만 견뎌야 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낮에 태민이와 밤에 태민이. 두 얼굴을 가진 아들을 보며 경희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직 진실을 모른다는 것이었답니다. 2달째 접어들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경희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태민이는 학교에 가고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었죠.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태민이 방 앞을 지나가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엔 항상 닫혀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안을 들여다봤어요. 방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죠. 그냥 과제 자료겠거니 생각하며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임상심리센터 진단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진단 기록? 태민이가 병원에 다녔다고? 서류를 펼쳐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년 전부터였어요. 정확히는 1년 3개월 전부터 태민이는 심리센터를 다녔던 거예요. 경희는 전혀 몰랐어요. 진단명이 적혀 있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했어요. 그 밑에 상담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악몽, 불안, 공황, 회피 증상. 낯선 의학 용어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치료 경과도 적혀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꾸준히 다녔대요. 주 1회 상담, 약물 치료 병행.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기록돼 있었죠.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내원 기록이 끊겼어요. 마지막 상담 기록을 봤어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죠. 경제적 이유로 치료 중단. 지속적 치료 필요함에도 환자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내원 거부. 증상 악화 우려됨. 경희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1년 넘게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돈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는 사실. 엄마인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 서류를 더 뒤적였어요. 초기 상담 기록이 나왔어요. 발병 원인이 적혀 있었죠. 군 복무 중 화재 사고 목격. 동료 부상. 환자 본인은 무사했으나 심각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호소. 손이 떨렸어요.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민이는 2년 전에 제대했어요. 제대하고 복학했죠. 그때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는데, 멀쩡해 보였는데, 상담 기록을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태민이가 상담사에게 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불이 계속 보여요.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장면이 나와요.
동료가 비명 지르던 소리가 들려요.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어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매일 밤 엄마 방을 찾아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악몽이 아니라 트라우마였구나.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병원비 청구서였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죠. 상담비 약값 포함해서. 태민이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병원비를 냈던 거예요.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청구서가 없었어요. 그때 치료를 중단한 거죠. 왜? 돈이 없어서. 등록금도 내야 하고 미술 재료비도 들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경희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이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돈 마련하고 결국 포기한 거예요. 침대 밑을 봤어요.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봤죠. 안에는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태민이의 일기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1년 전 날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도 그 꿈을 꿨다. 불길이 번지고 민수 형이 소리를 지른다. 나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다음 날 일기.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믿기지 않는다. 내가 더 빨리 알아챘다면 민수 형은 다치지 않았을 텐데. 한 달 후 일기. 약을 먹기 시작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악몽을 덜 꾸게 됐다.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된다. 엄마한테 말할 수 없다. 편의점 일도 힘든데 내가 또 짐이 될 순 없다. 6개월 전 일기. 오늘 병원을 끊었다. 돈이 없다. 등록금 내야 하고 졸업 작품 재료비도 필요하다. 혼자 버텨야 한다. 엄마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최근 일기. 매일 밤 엄마 방에 간다. 거기 있으면 조금 안정된다. 엄마 숨소리를 들으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웃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걸 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 경희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요. 매일 보면서도 몰랐어요. 밤마다 찾아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불안해서, 무서워서, 엄마 곁에 있으면 안심이 돼서. 그게 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구나.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이가 돌아온 거예요. 경희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에 눈물을 닦았죠. 거실에서 태민이와 마주쳤어요. 태민이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제 경희는 알았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저녁 식사 때 태민이를 봤어요. 숟가락 드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자꾸 쳐다봤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요. 밤이 됐어요. 태민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경희도 방으로 갔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되길 기다렸어요. 어김없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경희는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땀에 젖은 태민이가 서 있었죠. 평소처럼 들어와서 벽에 기대앉으려 했어요. 하지만 경희가 태민이를 붙잡았어요. 침대로 이끌었죠. 태민이를 앉히고 옆에 앉았어요.
태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태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죠.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경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오랜만에 태민이가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날 밤 경희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요. 아들을 제대로 도와줘야 한다는 걸요. 이웃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아들의 고통이 먼저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는 남편을 깨웠어요. 아들의 고통이 먼저였답니다. 평소엔 낮잠 자는 재호를 깨우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반드시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거실 식탁에 태민이의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진단서, 상담 기록, 일기장. 모든 걸 보여줬죠. 재호는 말없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참 후에 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몰랐다고 했어요. 전혀 몰랐다고. 목소리가 떨렸죠.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어제까지 몰랐다고요. 태민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어요. 부부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줄 수 있을지. 병원비는 부부가 내기로 했어요. 당장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웃들의 소문이었죠. 이미 아파트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경희는 며칠 전 복도에서 들은 수군거림을 떠올렸어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경희는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입구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희를 보자 갑자기 조용해졌죠. 지나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게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목소리였어요. 그 집 아들 말이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밤마다 엄마 방을 드나든다던데. 보통 일이 아니지. 쉬, 조용히 해. 저기 계시잖아. 경희는 장바구니를 꽉 쥐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장을 봤어요.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뒤돌아봤어요. 경희 씨, 요즘 힘들죠? 동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까딱했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아들이 좀 이상하다던데 병원 한번 데려가 보는 게 어때요? 참았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냥 계산만 하고 나왔죠.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계속 숨기고 살 순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재호와 다시 이야기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계속 오해할 거라고요. 재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해야 한다고 동의했죠. 마침 일주일 후에 입주자 회의가 있었어요. 매달 열리는 정기 회의였죠. 재호가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직접 말하자고.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자고요. 경희는 두려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병을 공개한다는 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소문만 퍼지게 둘 순 없었죠. 태민이에게도 말했어요. 저녁 식사 때였죠. 입주자 회의에서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태민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죠. 경희는 기다렸어요. 아들이 결정할 문제였으니까요. 한참 후에 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다고. 더 이상 숨기는 게 힘들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입주자 회의 날이었어요. 저녁 7시 아파트 1층 커뮤니티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경희와 재호 그리고 태민이도 함께 갔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세 사람은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관리비, 주차 문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일상적인 안건들이 논의됐어요. 경희는 긴장한 채 앉아 있었죠. 기타 안건 순서가 됐어요. 재호가 손을 들었어요. 의장이 발언권을 줬죠. 재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자신을 소개하고 3년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과와 설명을 하러 왔다고 말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재호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어요. 밤마다 소음이 있었다는 걸 안다고 많이 불편하셨을 거라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군 복무 중 사고를 목격했다고 그 후유증으로 PTSD를 앓고 있다고 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불안해서 가족 곁으로 간다고 설명했죠. 잠시 멈췄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제 아들은 사고 후유증으로 불안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밤마다 저희 방에 오는 건 병 때문이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죠.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태민이가 일어섰어요. 경희가 놀라서 아들을 봤죠. 태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태민입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밤마다 소음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태민이를 쳐다봤어요. 태민이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화재 사고를 겪었습니다. 제 동료가 다쳤고 저는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악몽을 꿉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밤마다 불이 보이고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방으로 갑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저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픈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경희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다니. 한참 후에 한 아주머니가 일어섰어요. 경희가 아는 분이었어요.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었죠. 몰라서 그랬네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힘드셨죠?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다른 사람도 일어났어요. 저도 사과드립니다. 괜한 소문 퍼뜨려서 죄송합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왔어요. 몇몇 주민들이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빨리 나으세요.
힘내세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집에 들어와서 태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경희와 재호는 아들을 껴안았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어요. 그날 밤 태민이는 여전히 악몽을 꿨어요. 새벽 2시에 경희의 방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당당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병은 숨길 게 아니라 치료할 거였으니까요. 가족이 함께하고 이웃이 이해해주니까요. 경희는 깨달았어요. 용기가 오해를 풀고 진실이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걸요. 숨기는 것보다 직면하는 게 더 나았다는 걸요. 이제 진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입주자 회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경희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고 열어봤죠.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제 회의에서 아드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군 복무 후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같은 층 402호 드림. 경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따뜻했어요.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죠. 그날 경희와 재호는 태민이를 데리고 다시 심리센터를 찾았어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죠. 담당 상담사는 태민이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잘 왔어요, 태민 씨.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태민이도 어색하게 웃었죠. 재진찰이 시작됐어요. 상담사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상태를 물었어요. 태민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악몽이 더 심해졌다고, 매일 밤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그리고 경희와 재호를 봤죠. 부모님께서 함께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 계획이 세워졌어요. 주 2회 상담, 약물 치료 재개, 필요하면 그룹 치료도 고려하기로 했죠. 비용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예상됐어요. 재호가 말했어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어요.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태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돈 많이 들어서. 하지만 경희가 아들의 말을 막았어요. 미안해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그날부터 태민이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수업 끝나고 병원에 갔죠. 경희는 가능하면 함께 갔어요. 상담 끝나고 태민이가 나올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처음 몇 주는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꿨고 새벽 2시면 경희의 방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태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태민이는 교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했어요. 교수님은 이해해 주었고 과제 제출 기한을 조정해 주었죠.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지만 친구들은 응원해 줬어요. 힘들었겠다. 이제 나아질 거야. 진심 어린 위로였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악몽을 꾸는 횟수가 조금 줄었어요. 일주일에 45번 정도로 줄었죠.
경희의 방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2달째, 태민이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붓을 들었죠.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태민이가 자기 방에서 경희를 불렀어요. 엄마, 이거 좀 봐요. 캔버스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불길이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였어요. 불길을 뚫고 나오는 아이. 이게 뭐야? 경희가 물었어요. 태민이가 대답했어요. 저예요. 불길을 건너는 저. 경희는 그림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어요. 무섭지만 희망적이었죠. 아들이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목은 뭔데? 경희가 물었을 때 태민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불길을 건너는 아이요. 석 달째 태민이의 졸업 작품 전시회가 열렸어요. 학교 갤러리에서였죠. 경희와 재호도 갔어요. 태민이의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불길을 건너는 아이도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걸려 있었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멈춰서서 감상했어요. 한 관람객이 태민이에게 물었어요. 이 그림 의미가 뭔가요? 태민이가 대답했어요. 제 이야기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요. 관람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강렬하네요. 희망이 느껴집니다. 태민이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교수님이 태민이를 불렀어요. 태민군, 이번 작품 정말 좋았어요. 한 갤러리에서 관심을 보이더군요. 다음 달 신인 작가 전시에 출품해 보는 게 어때요? 태민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진심이에요. 당신 작품엔 진정성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민이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경희와 재호도 행복했어요. 넉 달째 태민이는 밤에 경희의 방을 찾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죠. 그나마도 30분 정도만 있다가 돌아갔어요. 어느 날 밤 일주일 만에 태민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땀을 흘리지 않았고 눈빛도 안정적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태민이가 말했어요. 경희가 놀랐죠. 악몽 안 꿨어? 꿨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민이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경희는 아들을 껴안았어요. 잘하고 있어, 태민아. 정말 잘하고 있어. 5달째 이웃 아주머니가 경희에게 말했어요. 요즘 밤에 소리 안 들려요. 태민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많이 나아졌어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다들 응원하고 있어요. 6달째 태민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경희와 재호는 태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축하해, 아들. 고생 많았어. 태민이도 부모님을 안았어요.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 이겨냈을 거예요. 졸업 후 태민이는 작은 갤러리에 취직했어요. 큐레이터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자기 작품을 그렸어요.
악몽은 여전히 가끔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태민이는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약을 먹고 심호흡을 하고 상담사가 알려준 방법들을 사용했죠. 1년이 지났어요. 태민이는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작은 갤러리였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죠. 전시 제목은 불길을 건너서였어요.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친구들, 교수님, 갤러리 관계자들, 그리고 아파트 이웃들도 몇 분 왔어요. 402호 아주머니도 왔죠. 태민이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이 전시는 제 치유의 과정입니다. 트라우마와 싸우고 극복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죠.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가족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불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경희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재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전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저 괜찮아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괜찮아요. 경희가 물었어요. 밤에 아직도 무서워? 가끔요. 근데 이제 알아요. 그게 지나간다는 걸. 엄마가 옆방에 있다는 걸.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태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경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연한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태민이는 자기 방에서 편히 잤어요. 악몽을 꾸지 않았죠. 경희도 편히 잤어요. 오랜만에 푹 찬 밤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태민이 방문 앞을 지나갔어요.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경희는 미소 지었어요. 아들이 불길을 건넜어요. 완전히 건넌 건 아니지만 건너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였어요. 이웃도 응원했고 친구들도 함께였죠. 병은 숨길 게 아니라 치료할 거였어요. 트라우마는 혼자 이겨낼 게 아니라 함께 극복할 거였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경희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희망의 날이었어요. 태민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답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